자, 오늘은 대학이죠? 네, 네. 시간 봐서 중요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학생들이야 뭐 녹음으로 들으면 될 테니까. 먼저 인트로 송미교 선생님이 읽으셔야 되겠다. 네. 네. 대학 BC 430년경에 만들어진 책으로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의 정치 철학과 학문을 직접 연결시킨 유학의 정수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은 대인의 학문에서 나아가 천하를 이끄는 군주나 세상이 익혀야 할 학문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전문 1750여자의 짧은 글이지만 송나라 때의 주작이 일어나면서 학, 용, 논, 맹, 순으로 불리듯 사서의 필두를 장식하게 되었다. 예. 아주 선생님이 씩씩하게 읽어서 좋네요. 네. 대학의 본래 뜻은 여기 나오지만 대인의 학문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면 대인은 뭐냐? 쉽게 말하면 소인에 대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인과 소인의 그 차별성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예전에 그 일제강점기 때 일본은 뭐 지금도 소학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일곱 여덟 안 선생님 들어왔네. 안 선생님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 예, 못 들을 줄 괜찮아요. 알았더니 병원 예약은 했어요? 네, 월요일 날 그 성모병원 가기로 했어요. 은평 성모병원. 그래요. 예, 네, 알았습니다. 예, 옛날에도 일곱 여덟 살 되면 귀족의 자제라든가 아니면 일반 완전 서민은 아니겠죠. 일반인 중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들어가던 학교가 그러니까 학교 명칭으로 소학이라는 게 있었고 이제 소학을 졸업하고 15세 이상의 사람들이 들어가는 학교가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균관대학의 모태가 고려 국자감, 고려 말 조선 초에 이제 성균관이 이제 국립대학이 된 것처럼 시대적으로 보면 다 국립대학이 있었고 우리나라 고구려 시대 때 경당인가요? 지방학교가 있었고 중앙에 국립대학도 있었고 다 그랬어요. 우리 삼국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대학이든 소학이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주로 책 이름으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가장 많이 읽는 소학이라는 책은 이제 주자와 예, 조영수 선생님 어서 오세요.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소학이라는 책은 이제 송나라 때 주자와 그 문인들이 이제 편집한 책이고요. 그 반면에 이 대학은 대인의 학문이면서 그 뭐예요? 15세 이상의 학생들이 들어가는 국립대학을 대학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서명도 되고 이런 대인의 학문이라는 뜻도 되고 학교 이름도 된다. 마찬가지로 소학도 책 이름도 되고 소인의 학문이라는 뜻도 되고 그 소학이라고 하는 그 예, 어서 오세요. 소학이라고 하는 그 어린아이들이 입학하는 학교도 됐었다. 그러니까 이 대학 소학을 이렇게 책 이름, 그 다음에 의미, 그 다음에 그 학교 이름으로 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뜻은 우리가 지금 오늘 접근하는 거는 주로 학문을 가리키는 건데 학문과 이제 책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대인의 학문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뜻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요즘 말로 말하면 지도자의 철학, 리더십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학이라는 책이 주로 그 정치인들이 가장
중시하는 그런 책으로 우리가 이제 평가를 받게 되고 주로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의 요체가 뭐냐, 리더십의 요체가 뭐냐, 요즘 말로 말하면. 그러면 소인의 학은 주로 뭐였냐면 요즘 말로 말하면 문자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천자문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자소학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자소학 같은 거는 이 소학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사자소학은 요즘 말로 말하면 글자 공부와 아울러서 아이들의 도덕, 요즘 말로 하면 도덕 교과서라고 할 수가 있죠. 예. 뭐 아버지가 날 낳아주시고 어머니가 무슨 영감을 준다고 또 빅스비가 자꾸 이거 어떻게 수업할 때는 꺼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문자학과 동시에 아이들에게 기본적으로 도덕 교육을 시키는 그런 걸로 이 소학은 판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주로 한대 이후에 그 저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알려져 있는 그런 경구들을 모은 책이고 여기에서 약간 진일보한 책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명심보감이에요. 그러니까 사자소학이나 명심보감은 철학서가 아니라 그냥 그 도덕을 그 어떻게 외우게 하고 그러니까 창작물이 아니라 경구들을 모은 그런 서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명심보감도 수십 가지의 판본이 있습니다. 창작물은 아니고요. 반면에 송대위의 주자가 편집한 소학이라는 책은 상당히 어려운 책이에요. 왜냐하면 사서오경에서 주로 그 대학의 수준에 맞는 그런 내용들을 그 수록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그 심오한 내용이 많고 대신 이 소학이라는 책이 사자소학보다는 수준이 높으면서도 일반인들에게 많이 읽히게 된 계기는 사례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인용문이 절반, 나머지는 그 인용문과 결부된 역사적인 사례나 고사가 많이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이 소학이라는 책이 대학보다는 좀 편한 것이지 앞부분에 모아져 있는 사서오경에서 초록된 내용들은 오히려 대학보다 어려운 내용이 훨씬 많습니다. 만만한 책이 아니죠. 그래서 대학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학교, 학문, 서적이라는 뜻과 마찬가지로 소학도 학교 이름도 되고 학문이라는 뜻도 되고 책도 된다. 이 세 가지를 대비시켜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 내용은 이제 상식적인 얘기고요. 오늘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대학은 수신, 몸을 닫고 가문을 정돈하고 이게 가제르니 할제자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치국하고 평천하. 이게 이제 이것도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먼저 이거를 줄여서 수제치평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요거를 이제 네 조목이라고 그러고요. 대학에 이제 본문에 들어가면 네 조목이 추가돼서 8조목이 됩니다. 요거를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된 계기는 유교가 이상으로 생각하는 주나라 서주 시대의 그 정치 그 시스템을 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알고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서주 시대, 충청국 시대 이전에는 천자가 중앙에 있고 이걸 천자의 왕실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서주 초기에 70여 개국의 그 제후국이 있었는데 이거를 우리나라로 말하면 현재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면 국이죠. 그러니까 천자가 관할하는 그 이 천하라고 하는 개념은 쉽게 말하면 70여 개 국을 통괄하는 전체를 통괄하는 개념이 천하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 각 나라는 다 인척이에요. 왜냐하면 천자와 동성동본인 나라가 55개국이었었고
이 처음에 이제 무왕이 천하를 다스릴 때는 공신의 자제, 예를 들어서 이제 강태공이라든가 공을 세운 그런 사람은 한 20여 개국을 또 군주를 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천자와 대비되는 개념이 군주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천자는 왕이라는 칭호를 쓰는 거고, 원래 용어는요. 군주는 뭐예요? 제후예요. 그러니까 천자 왕이라는 관계, 이 용어는 같은 것이고요. 본래는 군주와 제후는 같은 용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본래는 이게 혼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맹자 같은 데 보면 양해왕이니 각 나라 제후들이 자칭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춘추전국 시대 때는 이 시스템이 붕괴됐다는 거죠. 붕괴됐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동서동본의 고리 관계가 끊어졌고, 끊어지다 보니까 중앙에서 통제가 안 되니까 각 나라들이 서로 경쟁을 하게 되고 땅 따먹기 전쟁을 하게 되는 이런 시기가 여러분이 아는 약육강식 군웅할거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춘추전국 시대를 우리가 흔히 약육강식 군웅할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인접국과의 문제는 거의 야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웃 나라의 관계가 인척 관계고 또 영토도 널널했기 때문에 국경선도 따로 정해질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어떤 강이나 산 이걸로 이제 인접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시대가 거듭되면 어떻게 돼요? 이것과 아울러서 이걸 이제 분봉제라고 그러고요. 봉토를 나눈다는 제도예요. 이게 이제 분봉제고, 그럼 어떻게 나누냐? 이런 시스템이에요. 이것과 함께 이제 병행된 제도가 종법제예요. 우리가 중국 철학을 알려면 이 두 가지 제도는 필수적으로 알아둬야 돼요. 종법제라는 건 뭐냐면 이게 마루종자잖아요. 요즘 말로 말하면 가부장제 시스템이에요. 쉽게 말하면. 요즘이야 민법상 이 아들, 딸 구분하지 않고 장남, 차남 구분하지 않고 왜 그 뭐예요? n분의 1로 상수가하는 게 그 법제화 돼 있잖아요. 그러나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여기 여러분들 다 알 거예요. 장남이 거의 독식하잖아요. 장남이 독식하는 제도가 가만 있어봐요.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저기 안선 선생, 예? 안 선생은 가족 관계가 몇 남 몇 여지? 저 오빠랑 저랑 둘이에요. 일남1녀. 어. 그러면 이제 부모님 재산은 n분의 1이 돼? 아니면 오빠가 독식이야? 엄마 말씀으로는 n분의 1 하신다는데요. 네, 그게 법적으로 맞고 이의제기라면 심지어 딸들이 결혼한 뒤에도 똑같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오늘날은. 근데 우리 집안만 하더라도요, 실제로 우리는 큰형이 뭐, 그러니까 현존하는 저희 집안은 좀 불행해서 국가유공자로 두 분, 첫째, 둘째가 다 돌아가셔가지고 셋째 형이 장남 역할을 하는데 무조건 독식이었어요. 그 이의 제기를 안 해요. 우리 누님도 더 큰 누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 동양 2000년 지금까지도 종법사회라고 하는 그런 지적하는 학자들이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중국 근현대에 이 종법제 중국 공산당은 그런 면에서 많이 명분 얻었죠. 완전 평등이죠. 우리나라에 와 있는 그 중국 여학생들이나 학생들 보세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남녀 차별이 없습니다. 평등하고. 그건 이제 공산당의 좋은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수많은 집안에서 상속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문제를 보면 이 종법의 뿌리라는 게 얼마나 깊고 강고한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종법제 시스템이 뭐냐면 장남이 이제 천자의 왕실은 그런 거예요. 정실 부인의 맏아들이 천자의 신분과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찬왕과 서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봉투를 줘서 제후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요? 봉투가 필요하겠죠? 예. 그 다음에 봉투도 지역에 따라 차별이 있을 텐데 거기에도 이제 서열이 정해지는 거죠.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천하고요. 이 제후가 관할하는 범위가 국인데 이 국도 똑같은 시스템이에요. 중앙에 군주로서 제후가 있고 제후의 맏아들은 다음 제후가 그 나라의 제후가 되지만 찬항과 서자들은 어떻게 돼요? 봉투를 나눠줘서 이 봉투가 뭐가 되냐면 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은 집가지만 실제로는 행정단위예요. 그러면 찬항과 서자들을 이 제후의 아들들을 내보내려면 수많은 가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 가를 관할하는 사람이 대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천자의 왕실이나 제후의 그 국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아서 공헌을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경이에요, 경. 왜 글자가 이렇게 안 써지냐? 경대부할 때. 그럼 이 사람들이 관할하는 이제 가가 또 필요하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제가 뭐 물어보지 않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집안에서 상속을 둘러싸고 문제 안 일어나는 집안이 없다고 저는 일반 강의에서 이렇게 물어보면 다 그러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문제가 야기될 것인가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도 알겠죠.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군주와 이웃나라의 군주, 대부와 이웃나라의 대부가 서로 간에 갈등이 일어날 때 중앙의 제후, 중앙의 천재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힘이죠. 이게 바로 춘추 전국시대 때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전쟁은요. 국가 대 국가의 전쟁보다는 대부와 대부와의 전쟁이 더 많습니다. 역사 기록에 보면. 그래서 이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춘추 전국시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뭐 혼란의 시대가 아니라 역사 과정에서 보면 필연적으로 대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미교 선생님 이해하기 쉽죠? 네. 네. 이제 잃어버리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역사적인 흐름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이 삼국지에 나오는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오랫동안 분열되면 반드시 합쳐지고 오랫동안 합쳐져 있으면 반드시 분열된다. 이게 역사의 진리죠. 중국 언제 분열될까요? 이걸 통일하는 게 진시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2000년을 기원전 221년에 진시황이 통일했으니까 지금 공산당이 지금 2000여 년을 그러니까 1910년인가요? 중국 공산당 중화민국이 세워진 게 언젠가는 이제 분열되겠죠. 우리나라도 지금 남북이 분열된 게 몇 년이에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통일이 돼야 되겠죠. 예, 한민족끼리. 중국은 분열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정확히 55개의 소수민족의 결합이에요. 그것도 일부는 강제 결합이잖아요. 티베트라든가 몽고, 내몽고 뭐 이런 조선족도 마찬가지고 만주족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로 봐서도 빨리 중국이 분열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장하게 했는가? 보세요. 이 논리는 뭐냐면
제가라는 의미는 뭐예요? 일단 대부가 관할하는 정도의 범위를 리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전제가 뭐예요? 자기의 덕을 닦고 나서, 그러니까 이 수신의 기본 전제는 뭐겠어요? 신분으로 보면 선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사는 후대에는 일반 선비지만 이것도 계층 신분이에요. 아무나 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일본에서는 주로 독서인이라고 많이 번역을 하고요. 그 춘추 전국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서주시대 초기에는 소수의 지식인을 가리켰어요. 그러니까 상당한 대우를 받죠. 예. 자문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사에서 대부로. 그 다음에 대부가 관할하던 가를 경험한 뒤에 뭐를 한다는 거예요? 치고 간다는 거죠. 예. 이게 바로 뭐예요? 군주잖아요. 그 다음에 천하를 평정한다, 천하를 편하게 한다, 다스린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은 천자, 왕을 가리키는 거죠. 신분상으로는. 근데 이 대학이라는 책은 요 이전에 4단계가 더 있어요. 그거 좀 이따 이제 얘기할 건데. 결국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천하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먼저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먼저 가라고 하는 대부의 범위를 관할한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경험의 전제는 사회 신분에서 자기의 덕을 닦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전제가, 이건 물론 반드시 이래야 된다는 논리는 아니죠.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논리적 순서라고 그래요. 가치적인 순서. 사실적으로 이렇게 다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뭐 좀 심하게 말하면 이런 걸 다 해서 대통령 된 건 아니겠죠. 예. 뭐 우리 트럼프를 보더라도 얼마나 무식합니까? 예. 예, 우리나라보다 트럼프를 예를 드는 게 낫겠네. 예. 지도라는 사람이 마스크도 집어던지고 말이죠. 예? 격리 기간도 안 지키고. 예. 물론 이 가치론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전제가 중요하지만 우리 역사적인 리더들이 다 이 거쳐서 최고의 리더에 오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에서 말하는 거는 적어도 이런 중요성을 인지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대학에서 주장하는 내용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줄여서는 대학은 학이라고 하고요. 다음 주에 보게 될 중용은 용이라고 줄여서 말하고, 논어는 논이라고도 하고, 맹자는 줄여서 맹이라고도 해요. 논맹. 또 경우에 따라서는 논어는 어자로 줄여서 말할 때도 있어요. 어맹하면 논어맹자. 이렇게 알아들으면 돼요. 학용은 다른 말로 줄일 경우가 없어요. 아주 고정되어 있는 명사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학용하면 대학 중용. 이렇게 이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 선생 읽으시죠. 대학은 원래 예기의 한 부분으로 한나라 무제가 유교를 국교로 정하고 대학을 설치할 때 그 교육 이념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며 작자는 알려져 있지 않다. 이 책은 특히 송나라 이후에 중시되었다. 그 이유는 송나라의 유학자 주희가 이 책을 공자의 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증상과 그 문화생들이 만든 것이라 단정하고 원문을 대폭 수정해 자신의 주석을 단 대학 장구를 저술한 뒤 논어 맹자 중용과 더불어 사서라 이름 짓고 초학자의 필독서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주자학이 융성함에 따라 널리 보급되어 대학이라 하면 대학 장구라는 인식이 널리 퍼졌지만 명나라 때 들어 이에 반대한 왕량명이 원문을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며 대학 고본 방주를 지었다. 주자학과 양명학이 갈라지는 결정적인 부분은 대학의 경물 취지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주희는 사물의 이치를 규명해 지혜를 얻는다라고 해석했고 왕량명은 내 마음의 양지를 사물에 나타나게 한다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두 학파의 선명한 대립이 생겨났다. 어쨌든 대학은 근세 유학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학문으로 유학의 정수이다. 근대 중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순원도
대학의 8.5기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정치 철학의 보물이라 하면서 새로운 중국 정치의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 상당히 그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 대학이나 다음 주에 하게 될 중용은 본래 단행본이 아니에요. 이 얘기라는 책의 한 부분인데, 그러면 이 얘기라는 책이 뭐냐, 이게 또 중요한 건데, 얘기라는 책은 기본적으로 한나라 때 편집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목대로 예에 관한 기록인데, 여기 무죄가 국교로당하고 대학을 설치할 때 교육이놈을 삼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거는 무식한 얘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 얘기라는 책은 어떤 책이냐면 한나라 초기에 이제 대덕과 대성이라는 형제가 편집한 책인데 두 가지가 있어요. 대대리기와 소대리기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날 보는 책은 이제 소대리기라고 할 수가 있죠. 이걸 좀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오늘날 보면 오경, 현대, 오경이 뭐냐 물으면 대부분의 일반인들, 심지어 일부 교수들까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경하면 본래부터 오경이 시경, 서경, 역경, 예기, 춘추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렇게 오경이 이 다섯 가지가 된 거는 당나라 때 처음으로 그렇게 된 거고요.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 얘기하는 이 경이라는 말이 붙은 건 뭐냐면은 오경 박사제도 때문에 붙여진 거예요. 이 박사라는 뜻은 여러분들도 이제 다 박사를 따겠지만 박사라는 뜻의 기본적인 뜻은요, 자문역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박사제도를 처음 만들어진 시대가 진나라 때입니다. 진시황이 처음 만들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왜 우리 아는 만큼 보인다는 생각도 들고, 저는 이제 모든 예들을 이제 아침마다 산에 가니까 그 산에 가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아무런 생각 없이 없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내 주변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제 되돌아보다 보니까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요즘에 느끼는 생각 중에 하나가 제가 여러분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다 고집이 있고 자기의 이제 어떤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원칙이 어지간해서 자기 주관이나 원칙이 깨지진 않잖아요. 근데 어떤 우연한 계기를 통해서 바뀌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근데 저는 이제 벌써 날씨가 벌써 많이 차가워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산에 갈 때 뭐 장갑을 낄 때도 있고 안 낄 때도 있고, 요즘에는 이제 또 악력기도 이제 들고 가면서 이제 손운동도 이제 병행을 하면서 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몇 년 전에 산에 갈 때 스틱 들고 가는 사람도 있고 악력기 들고 가는 사람도 있고 뭐 뛰는 사람도 있고, 그럴 때 제 나름대로의 고집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군자가 뛰냐, 뭐 산에 왔으면 걷는데 올인해야지 왜 또 딴짓을 하냐, 이런 등등의 나름대로의 그 원칙과 고집이 있었는데, 제가 그 악력기 한 2주 들고 다니다 보니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손의 힘이라는 게 나이 들면서 약화되고.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이 진시황만큼 무식한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진시황이 또 하나 예를 들면 한고주 이방도 얼마나 천민 출신이나 무식한 사람이에요. 근데 딱 자기가 그 항우와 이기고 나서도 유학자들을 무시한다고 그래서 시서 같은 것을 내가 왜 읽어야 되냐, 유학 필요 없다. 그래서 유자들 저 거들먹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 유학자들이 쓰고 있는 그 모자에 벗어서 거기서 실제 방류를 했어요. 어? 내가 힘으로 천하를 얻었는데 내가 뭐하러 학문을 필요하냐. 응? 그래서 나온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공께서는
말 위에서 말 타고 천하를 얻었지만 말 타고 천하를 다스릴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게 유명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시황이 박사제도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러 태산에 올랐는데 그냥 가서 뭐 하늘이시여 외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아,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 자기가 그 어떤 의례의식, 형식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박사제도를 두게 됩니다. 무보수예요. 강제로 불러가지고 이제 자문을 받는 거죠. 이게 한나라 때 와서는 한무제 때도 마찬가지죠. 어떤 고민이 있었어요? 한나라 초기는 진나라의 가혹강치 때문에 방임정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황노학이 유행했는데 이게 지속이 되다 보니까 한나라도 지방에 이제 다 왕을 임명하잖아요.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해남자의 저자, 그 편집한 그 저자가 누구예요? 편집자가 유한이라고 하는 유씨의 그 반계예요. 근데 유한도 결국은 뭐예요? 그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처형받잖아요. 예? 대부분의 그 한나라 초기의 지방의 왕들, 되게 유씨성을 가진 왕들이 아니 중앙에 내 손잡벌이 그, 어? 그 황제가 됐는데 내가 보니까 띨띨하다. 그러니까 지방에서 연합을 해가지고 그 수도로 진입하게 되고 수없는 갈등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자치라고 하는 게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어요. 자세한 정치적인 사건은 제가 예를 들기 어려운데 그 이런 딜레마에 빠져서 그 황제의 고민들이 뭐 어디서 있었냐면 지나친 통제도 안 되지만 지나친 방임이 더 문제를 발생한다. 그래서 적절한 그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때서 처음으로 유교가 국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유교를 국시로 할 때 유교에 정통한 사람들을 양성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국립대학을 세우고 각 유교의 경전에 그 전문가들을 그 박사로 임용해서 가리키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게 돼요. 그러면서 그 이전에 없었던 시서, 역, 예, 춘추와 같은 책들에다가 경자를 붙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반발해서 제하의 수많은 학자들이 자기들이 등용되지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서적이 교재로 채택이 안 되니까 제하에서 반발해서 나온 책들이 위서예요. 그러니까 시경은 한 가지지만 시에 관련된 시위에 해당하는 책들은 수십 가지, 10가지가 넘어요. 서경도 마찬가지예요. 서경은 한두 가지지만 서위라는 책들은 수없이 많아요. 역경은 한 가지지만 역위는 수십 가지가 된다. 이게 종합돼 이걸 기반으로 해 만들어진 책들이 뭐예요? 술수예요. 방술, 넓은 의미에. 요게 이제 제도권의 학문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제의 학문이 되는 거죠. 주로 이제 민간에서. 우리 학교 미래의 시각과가 주로 이 계통을 이제 연구하는 학문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어떻게 보면 양면에, 그러니까 이것과 완전히 분리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위서라든가 술수를 하려고 그러면 제도권의 이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본질적으로 접근하기가 어려운 거죠. 비록 한나라 때 그 제하의 학자들이라고 하지만 박사라는 명칭만 들었을 뿐이지 어찌 보면 더 정통한 학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시스템이 분기점이 뭐예요? 진나라의 분서경위 때문에 더 이게 촉발이 됐어요. 유교경전을 일단 다 불태웠잖아요. 근데 50년 만에 어떻게 다 하루아침에 복구를 할 수 있겠어요. 종이도 없었던 시절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과 위, 제도권의 경악과
제야의 수수의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분기점을 가질 수 없는 필연적인 조건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얘기하자면 그러면 오경미 박사에서는 시경 박사, 서경 박사, 역경 박사, 이해경 박사가 있었겠죠. 오경 박사에서의 그 이해경 박사는 이 얘기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자료집이었었거든요. 경서가 아니었어요. 주례 박사와 의례 박사가 있었어요. 이 주례와 의례는, 주례는 이제 행정법전이고요. 주공이셨다고 알려져 있어요. 의례는 이제 관운상제에 관한 예절서예요. 뒤따 어렵습니다. 저도 논문 한 편밖에 못 썼는데, 이 얘기라는 책은 의례에 대한 설명, 보완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공자와 공자 제자들이 의례에 관련된 주로 토론을 모아놓은 책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자나 맹자 당시에는 아직 책으로 나오지 않았었고, 한참 지나서 한나라 때 유학자들이 그 공자와 제자들의 토론이 남아있는 자료를 책으로 묶은 책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당나라 때는 의례나 주례를 오경에 넣지 않고 그 얘기라는 책을 넣느냐? 주례와 의례가 제가 봐도 어려운데 후대의 일반인들한테는 주례, 의례 이거는 행정법전이고 일반인들하고 무관해요. 의례도 관운상제예요. 관운상제도 일반인들하고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송나라 때까지는. 우리나라도 임난 이전까지는 유교의 예법이 일반인들한테 적용된 사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글로 번역된 적이 없거든요. 주자의 가래가 한글화가 된 게 임난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제가 늘 그러잖아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특히 이제 제사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예, 일반인들에게 지금 뭐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까지 제사를 보신다. 일반인들에게 그렇게 보시라는 예법이 아예 없어요. 예, 일반인들은 부모 기제사 열심히 모시면 그게 최선입니다. 다만 그게 아쉬우면은 합제를 해서 한 번에 날짜를 정해서 모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오늘날의 입법에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이런 얘기는 뭐 다른 얘기고. 그래서 일반인들에게 이제 더 실용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미 당나라 때부터 얘기를 하는 책이 오경의 하나로서 편입이 되는데, 의례는 관운상제에 국한된 책이지만 얘기를 하는 책은 그 내용이 상당히 잡다해요. 그 중에 포함된 게 대학과 중용인데, 그 대학과 중용은 의외의 내용이 수록돼 있어요. 좀 전에 말했듯이 대학은 정치이론서라고 평가되는 내용이 들어있고, 중용은 심신수양서라고 할 정도로 고도의 철학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고래로 대학과 중용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어려웠던 이유가 난해했기 때문에 또 그런 점도 있지만, 주자는 이 대학과 중용을 유교가 이론화하는데 필수이다 생각해서 별도로 이거를 장구로 만들어요. 이 장구라는 거 한나라 때부터 있었던 건데, 장구는 뭐냐면 잡다한 자료들을 자기 관점에서 차례로 정리하면서 설명하는 형식을 장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자가 대학 장구, 중용 장구라는 그런 편집해서 만든 별도의 단행본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학 장구, 중용 장구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대학과 중용이 단행본화된 거는 주자 이전에는 없었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다만 당나라 때 한유와 같은 사람이 대학과 중용편을 약간 주목하긴 했지만 주자처럼 설명을 붙인 경우는 없었어요. 그만큼 대학과 중용은 어디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냐? 당나라 때까지, 그러니까 한대 이후에 우이진 남북주대
그러면 유학이 거의 맥이 끊겨버리거든요. 예, 이 시기에 유교의 경전인 서경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서경은 가짜 서경이다 이런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물론 전체가 가짜 내용이 아니라 한나라 무제 때 만든 오경박사 제도 때 채택되었던 텍스트가 아니었다라는 게 증명이 됐어요. 그 정도로 이제 유교가 위기에 몰리게 되니까 유교가 왜 위기에 몰렸을까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한나라 이제 당나라 때 유학자들 때부터 결국은 송나라 때 가서는 여러분들이 뭐 명리학도 그렇지만 북송에서 남쪽으로 오랑캐한테 밀려가지고 주자는 남속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주자라면 어떤 울분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제대로 된 정치 이념이 없어서 그랬다. 주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교를 불교와 도교, 여러분들이 오늘날 봐도 반야신경만 보더라도 한문화된 반야신경이 있지만 주문처럼 외우기 좋잖아요. 응? 우리 도교 경전인 노자의 도가도 비상도 얼마나 운율적이고 현학적입니까? 근데 유교는 노노맹자 배우고 또 때에 알맞게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복습하는 게 뭘 기뻐? 예? 진짜 내가 외롭고 슬플 때 안수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네, 예, 몸이 불편할 때 노노맹자 생각이 나? 전혀요. 그러니까 아직 물이 안 들어서 그래. 근데 성당이나 교회나 절에 가면 위안이 되죠. 네.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주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유교도 이론 무장을 해야 되겠다. 노노맹자 가지고 이론 무장이 안 된다는 걸 주자가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주자가 대학과 중용에 주목하게 되고 대학 장고, 중용 장고 그 다음에 성선설이 필요하니까 맹자에 대해서 선배들의 주석과 자기의 이론을 넣어서 맹자 집주를 만들고 또 유교의 개조인 공자의 어록인 논어의 주석과 자기 의견을 덧붙인 논어 집주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주자가 만든 논어 집주, 맹자 집주, 대학 장구, 중용 장구 이 네 가지를 흔히 사서 집주라고 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대학 장구와 중용 장구는 집주라는 이름은 아니었지만 통칭에서는 사서 집주라는 용어로 통일하고요. 사서란 말도 이때 처음 나온 거예요. 송나라 때. 그리고 이때 처음 나온 말이 공맹. 공자와 맹자를 병칭하는 용어도 처음 나와요. 그만큼 사서라는 말과 공맹이라는 말이 병칭되는 건 다시 말하면 중국으로 말하면 남송시대, 우리나라로 말하면 여말 선초에 처음으로 이런 말이 도입되고 유교의 기본적인 방향이 확 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고려시대까지는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송나라 이전까지는 오경 중심의 유교에 비해서 송나라 이후에는 사서 중심, 다시 말하면 이론 유교가 중심이 된다. 이게 이제 이해가 됐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근데 이제 송나라는 어떻게 돼요? 결국은 오랑캐 침입으로 망하게 되고 원나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학자들이 여말 선초에 유학자들이 중국에 가서 안양 백이정 선생이 이런 사서들을 가지고 이제 들어와서 성경화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는데 이 원나라 때에는 이 오랑캐니까 고위직은 죄다 한족이 지식인들이 이제 고위 관료를 맡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양 백이정 선생은 원나라에 가서 그들을 통해서 사서를 가지고 와서 공부를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 말하자면
주작은 중국이 망하는 걸 막아내지 못한 거죠. 이런 데 대한 반발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다시 명나라 주원장이 그 오랑캐를 몰아내고 명나라를 창업을 했지만 명나라 때 창업을 하고 나니까 송나라 때 주작은 어떻게 돼요? 만국의 학문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반발로 유학을 일신하자는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일신하다 보니까 주자가 그 편집했던 대학장구와 중용장구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죠. 노노맹자야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노노맹자야 뭐 다시 원래 있었던 책이니까 대학과 중용을 주자식이 아니라 왕양명, 원래 이름은 왕수인이에요. 인을 지킨다. 이름도 잘 졌죠. 그래서 강하게 반발을 하게 되고 따라서 이 대학에 대해서 왕양명과 주자가 크게 엇갈린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주자학과 양명학이 그 대비되는 갈래가 이 대학이라는 해석에서 나온다. 그걸 이제 전제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대학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주자학과 양명학의 차별성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